묻힌 청원 사건 이후 김도연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잃었던 것은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말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체념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되찾는 일은 문서를 다시 쓰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입니다. 여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김도연은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밤마다 바다 위로 이상한 불빛이 보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은 바다와 가까웠습니다. 집들은 해안가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좁은 골목 사이로 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고 해는 수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으며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어두웠고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설이 한 안악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안악은 윤설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윤설이 김도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고 물안개가 수면 위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바다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집들은 낮았습니다. 어디선가 생선 굽는 냄새가 났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한 노인이 김도연과 윤설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떠도는 분들이시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에 이 마을을 떠나시오. 좋지 않은 일이 있어. 무슨 일입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윤설이 작게 말했습니다. 도연날이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밤이 되면 알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밤에 무언가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닐까요?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대신 마을을 계속 걸었습니다. 주막이 보였고 김도연과 윤설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안은 어두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구석에 모여 앉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주막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으며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따뜻한 것 좀 내주시겠습니까? 국밥 한 그릇 내오지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도연은 김이 오르는 그릇을 앞에 두고 잠시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실 겁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인은 대답하지 않고 대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바다를 보십시오. 해가 지면 불빛이 보입니다. 어떤 불빛입니까? 망자의 혼불이라 합니다. 윤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혼불이라고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바다 위에 불빛이 보이는데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처음엔 고깃배의 등불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배는 움직이지만 그 불빛은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혹시 등대는 아닙니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근처엔 등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대의 불빛과는 다릅니다. 훨씬 작고 희미합니다. 김도연은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망자의 혼불이라 생각합니까? 주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 달 전 어부 한 명이 바다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이었는데 함께 배를 타고 나갔던 동료는 돌아왔지만 그 사람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어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박진수라 합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고 성실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배를 탔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철수라 합니다. 박진수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윤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박진수 어르신과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을에 살고 있는데
아내는 밤마다 바다를 바라봅니다. 불빛을 보면서 남편이 돌아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김철수는 그 일 이후로 포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주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철수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쳤고 박진수가 균형을 잃고 바다에 빠졌다고, 자기도 간신히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불빛은 언제 나타납니까?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입니다. 자정 무렵까지 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간도 일정하고 위치도 같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납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바닷가는 고요했으며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물안개가 짙게 깔려 있어서 멀리 수평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고 윤설도 곁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 바다 위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작은 빛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윤설이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연날이 저게 그 불빛일까요?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은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습니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고 그 간격은 정확했습니다. 김도연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을 세는 동안 불빛이 꺼졌고 그리고 다시 켜졌습니다. 다시 같은 간격이었습니다. 김도연은 불빛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해안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지만 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안개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정말 혼불일까요?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불이라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불빛은 흔들림이 없고 간격마저 지나치게 정확합니다. 사람이 만든 빛입니다. 윤설이 김도연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저 바다 위에서 불을 밝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불빛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김도연은 불빛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신호입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신호이고 살아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불빛은 계속 깜빡이었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불빛을 보셨습니까?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불빛이 나타나는 위치를 아십니까?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부들 말로는 검은 바위 근처라고 합니다. 검은 바위라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섬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위로만 된 작은 섬인데 물이 차면 거의 잠긴 것처럼 보여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부들은 알지만 위험해서 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로 가면 꽤 걸리겠군요. 한 시즌 정도 걸립니다. 내일 아침에 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망설였습니다. 어부들이 그곳에 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자의 혼불이 나타나는 곳이라 두려워합니다. 김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을 뵐 수 있을까요? 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철수를 왜 찾으십니까? 함께 배를 탔던 사람이라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검은 바위로 가는 길도 익히 알고 있을 테지요. 주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 폭우로 가십시오. 김철수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과 윤설은 포구로 향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몇몇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한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어른을 찾고 있습니다만 어부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계십니다. 김도연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배 위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얼굴은 거칠었으며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되십니까?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박진수 어르신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김도연을 바라보았고
손에 쥔 그물이 떨렸습니다. 박진수 그 친구는 죽었습니다. 석 달 전 일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배가 크게 요동쳤고 그 와중에 박진수가 중심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지요. 어르신은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운이 좋았지요. 마침 밧줄 하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김철수를 조용히 바라보다 시선이 김철수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오른손 손등에 길게 남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이미 아문 흔적이었고 비교적 오래된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손의 흉터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김철수가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물에 긁혔습니다. 그 상처가 난 게 그날 밤이었습니까? 김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밤마다 나타나는 불빛을 보셨습니까? 김철수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망자의 혼불이라 합니다. 박진수가 이승을 떠나지 못해 헤매는 거라고. 혼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철수가 김도연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박진수는 죽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바다에 빠지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검은 바위까지 배를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철수는 한참을 망설였고 그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그곳엔 갈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불길합니다. 김도연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니면 두려운 것이 있으신 겁니까? 김철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엇이 두렵다는 말씀입니까? 박진수가 살아있을까봐 말입니다. 김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땀이 더 흘렀고 손이 떨렸으며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김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함께 배를 탔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정말로 폭풍우에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김철수는 뒤로 물러섰고 그의 눈빛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가십시오. 김철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를 내드리겠습니다. 배는 작았지만 튼튼했습니다. 김철수가 노를 저었고 김도연과 윤설은 배 앞쪽에 앉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물안개가 여전히 깔려 있었지만 해가 떠오르며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말없이 노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땀이 계속 흘렀습니다. 손은 떨렸고 노를 젓는 동작이 불안정했습니다. 김도연은 김철수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다를 향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공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 때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저기입니다. 멀리 검은 바위가 보였습니다. 작은 섬이었고 바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파도에 씻겨 매끄러웠습니다. 배가 바위 근처에 닿았습니다. 김도연은 바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바위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위 뒤편에 좁은 동굴이 보였습니다. 김도연이 배에서 내려 바위 위로 올라갔고 윤설도 따라왔습니다. 김철수는 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으로 배의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윤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좁았지만 깊었습니다. 안쪽은 건조했고 바닥에는 마른 해초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윤설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연나리. 김도연은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렸고 김도연을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김도연이라 합니다. 혹시 박진수 어르신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는 거칠고 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연은 동굴 안을 살폈습니다.
한쪽 구석에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쌓여 있었는데 난파선의 잔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등잔이 놓여 있었고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굴 천장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바닥에는 조개 껍데기와 미역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등잔을 들어 살폈습니다. 이 등잔으로 신호를 보낸 것입니까?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류하다 이 섬에 도착했고 보름 전에 저 배가 난파되며 표류하다 이 섬에 닿았습니다. 그때 저 난파선을 발견했고 안에 남아있던 등잔을 찾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불을 켰습니다. 누군가 보기를 바랐습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석 달 동안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박진수는 동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틈에서 빗물이 떨어집니다. 그 물로 목을 축였고 썰물 때 바위에 붙은 미역과 전복을 긁어 먹었습니다. 그가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다리는 부어 있었으며 이상한 각도로 굽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바위에 부딪혀 부러졌고 멀리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물렀습니다.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었으니까요. 김도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진수는 눈을 감았고 그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쳤고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철수가 저를 밀었습니다. 등 뒤에서 강하게 밀었고 저는 균형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손을 뻗어 김철수를 잡으려다 손을 긁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설이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진수는 눈을 떴고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김철수는 제 아내를 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고 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가 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에서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아내 곁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저를 바다로 밀었습니다. 박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에 빠졌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저를 이 섬으로 밀어냈고 깨어났을 때는 이곳이었습니다. 다리는 부러져 있었고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박진수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박진수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김철수가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박진수를 부축해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김철수가 바위 위에 서 있었고 배에서 내린 듯 했습니다. 박진수를 보는 순간 김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김철수는 뒤로 비틀거렸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이건 귀신이야. 귀신이 나타난 거라고. 김철수는 절규하며 뒤로 물러났고 바위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했습니다. 김철수, 나는 귀신이 아니오. 살아있어.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살아있을 리 없어. 내가 봤어. 네가 바다에 빠지는 걸. 당신이 나를 밀었소. 김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김도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에 흉터가 있습니다. 박진수가 떨어지면서 당신의 손을 긁었을 때 생긴 흉터입니다. 김철수는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물에 긁힌 거야. 그물에 긁힌 상처는 가로로 나지만 당신 손의 흉터는 세로로 깊게 패여 있습니다. 손톱으로 긁힌 흉터입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위 끝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지만 그녀는 박진수를 택했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그들을 보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박진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한 것이오?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저는 미쳐 있었소. 그가 갑자기 몸을 돌리며 바다를 향해 뛰어가려 했습니다. 김도연이 재빨리 다가가 김철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김철수는 김도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김도연의 손아귀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렸고 바위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괴물입니다. 친구를 죽이려 한 괴물이요.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관아에 이 일을 알려야 합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배는 천천히 마을로 향했습니다. 김철수는 노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고 박진수는 배 앞쪽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박진수를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박진수다. 살아있었구나. 한 여인이 울며 달려왔습니다. 박진수의 아내였고 어린 딸도 함께 달려왔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입니까? 박진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늦었소. 딸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수는 딸을 안아 올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많이 컸구나. 아버지가 없는 동안 많이 컸구나.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망자의 혼불이 아니었고 살아 돌아온 사람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고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철수가 밀었다던데. 친구를 죽이려 했다지. 김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관아로 향하는 길에 올랐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주막 주인이 김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수를 찾아주셔서.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박진수가 스스로 신호를 보냈고 저는 그 신호를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본 것은 선비님이시고 진실을 밝혀낸 것도 선비님이십니다. 김도연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불빛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윤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도연나리, 신호를 보내는 것도 용기지만 그 신호를 찾아가는 것도 용기입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진실을 가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박진수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김철수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주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도연나리, 처음부터 김철수 어르신을 의심하셨습니까?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했나요? 김철수 어르신은 검은 바위로 가는 걸 몹시 꺼려했습니다. 그저 불길해서가 아니라 박진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실 앞에서 거짓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박진수 어르신을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윤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어떻게 될까요? 관아에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살인 미수는 중죄이고 친구를 죽이려 한 죄는 더욱 무겁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망칩니다. 김철수는 친구의 아내를 탐했고 그 욕심이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도영과 윤설은 다시 바닷가에 섰습니다. 불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어둠 속에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도연날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외면하는 일이 더 무섭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진수는 석 달 동안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도 그 신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진실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진 셈이군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만 진실이 두려움보다 강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김도영과 윤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며 김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내는 신호는 언제나 절박함에서 비롯되지만 그 신호를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어둠입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 김도연은 새로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도박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